네, 반갑습니다. 저는 썬그로 파워코리아 김동남 파트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국내 및 해외 ESS 시장에 관련된 것과 기술 동향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이제 목차는 ESS 시장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ESS의 챌린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저희의 솔루션이 어떤 챌린지들을 극복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글로벌 시장 ESS 설치 진가량입니다. 2030년도까지 372GWh의 용량을 지금 포캐스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설치 증가량에 더불어서 2023년도에는 99GWh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에 99GWh를 그대로 했는지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2023년도에 실제 101GWh가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와 더불어서 한 213GWh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상대로 거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대로 된다면 2030년도까지 계속 꾸준히 증가할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ESS의 증가하는 추세에 관련돼서 얼마만큼 이 수요를 더 감당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의 글로벌 생산 캐파시티는 태양광 발전은 245GWh를 생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ESS는 35GWh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수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그만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GWh를 추가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PCS 일체형 파워 타이탄 2.0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품은 이제 현재 저희의 그 유틸리티급 솔루션으로서 순행식이면서 PCS 일체형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ESS는 총 지금 2023년도 기준 10GWh를 전 세계에 납품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8년 연속 계속 이런 ESS에 관련돼서 계속 선두로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블룸버그 NEF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시장 규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3년에는 28GWh로 저희가 지금 35GWh의 그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와 그 더불어서 한 2배 정도 용량인 66GW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이제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프리퀀시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FR, 주파수 조정용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또 개통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개통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FR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가파르게 지금 또 나와 있는 게 프라이스 에버티지, 가격 차익 거래입니다. 아무래도 가격 차익 거래는 이제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분이 거의 대부분 주요 미국 사업의 주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선 이제 그 작은 프론트미터에 관해서는 이제 램플레이트 컨트롤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섬 관련돼서 하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램플레이트 컨트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프팅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에너지 시프팅을 통해 대부분 기본적인 ESS에 관련된 가격 거래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블랙 스타트라고 해서 이제 그리드 포밍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드 포밍에 대한 기능 중에 블랙 스타트가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유틸리티 사이드, 이제 대형 발전소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사이즈의 그 굉장히 큰 발전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프리퀀시 레귤레이션뿐만 아니라 볼티지 레귤레이션, 즉 주파수나 전압을 조정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가단, 이제 아무래도 좀 작은 뭐 주요 이제 그 건물들 있잖아요. 병원이라던가 이런 작은 건물들에서는 마이크로 그리드가 또 굉장히 또 요즘 많이 필요도 하고 있습니다. 이 썬그로에서 ESS 솔루션으로서는 이제 배터리 쪽과 PCS, EMS 그리고 이 모니터링을 하는 이 세 가지 이 전체가 하나의 이제 시스템 솔루션으로서 이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나리오에 가능하다는 솔루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썬그로우는 사실 이제 전력 변환 장치를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26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PV 인버터뿐만 아니라 PCS까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적으로 PCS에 관한 팩터들 중에는 아무래도 병렬 간 연결이 많이 될수록 용량이 커지잖아요. 그런 이제 멀티플 PCS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전력 계통에 대한 그 안전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HVAC, AVAT와 같은 이제 저전압이나 고전압일 때 이제 이런 라이드 스루 하는 그런 기능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SVG라고 해서 이제 스태콤이라고도 하는데 무효 전력을 공급해서 이제 그 전압을 제어하는데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스태콤이 아마 한 10억 이상 되는 그런 비싼 장비잖아요. 근데 그런 장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SG라고 해서 동기 발전기와 같은 그런 가상 동기 발전기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관련된 주요 기술 중에 이제 셀과 팩, 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셀과 팩, 렉에서 저희는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관련돼서 이제 9,000 사이클 이상이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팩 단위로 했을 때는 저희가 순행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온도 차이가 한 3.5도 이상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1, 2도 차이로도 이제 굉장히 또 셀 간의 또 안정성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2.5도 아래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렉 단위를 합치게 되면 SOC라고 해서 이 SOC에 대한 정확도를 조금 더 3% 아래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ESS의 주요 기술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ESS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한 번에 복합적으로 엮어야 되기 때문에 인테그레이션, 즉 통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을 하게 되면 관리들을 전부 다 하게 되고요. 배터리와 PCS 그리고 이 전체 이 발전소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인테그레이션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인테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게 되면 안정성과 신뢰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러 가지 보호 레벨들을 통해서 보호들을 각 단계에서 하게 되고요. 그 보호들을 통해서 조금 더 또 안전하게 발전소를 운영하게 되면 계속해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되면 시스템 효율이 90% 이상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사실 요즘 AI가 굉장히 대세잖아요. 근데 AI 기술들을 여기에도 접목시켜서 AI 바이오닉 셀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이 세이브하는 에너지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ESS가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었는데 사실 개발을 제약하는 세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무엇일까요? 바로 화재겠죠. 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서 진행을 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안전에 관련돼서 이 화재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텍사스나 이런 데서도 일어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왜 화재가 많이 일어날까요? 사실 경보가 굉장히 느린 경우에 이런 게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조기에 알 수 있었다면 배터리가 열이 나서 열 폭주를 하기 전에 그걸 미리 교환할 수 있는 방식이 아주 좋은 도움이 되겠죠. 그럼 불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비효율적인 전기 시스템 보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합적인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 어디가 문제인지 조기에 알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그걸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로스로서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챌린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열폭주에 관련된 이제 시험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열폭주가 일어나게 되면은 전파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홀라당 다 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효과적이지 않은 방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방화 장치들은 사실 이제 그 적절한 부분에 이 소화 장치들이 뿌려짐으로써 이제 이걸 화재를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또 굉장히 큰 안타까운 점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경제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공사들을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데 과연 숙련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이 공사들에 대해 복잡하면서도 숙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스나 미스매칭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커미셔닝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찾지도 어렵게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맨날 가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들이 결국 경제성 측면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개통에 대한 안정성입니다. 사실 이제 개통에는 이런 이제 그 분산형 전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전력망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선로가 많지 않은 경우에 ESS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취약한 이제 전력망 정전에 대해서 저희가 ESS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속 커지는 거에 따라서 전압이 불안정해지거나 주파수가 불안정해질 때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좀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파수 대역이 이제 그 예전엔 저주파수 대역에서만 이제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고주파수 대역까지 힘들게 돼서 이제 진동이 광대역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정한 주파수와 여러 가지가 합쳐지게 되니 계통의 관성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됐죠. UL9540A라고 해서 ESS의 열폭주를 평가하는 시스템 규격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제 시행되는 규격인데 아마 국내에서도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전기안전공사에서 KSC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기도 했고 이런 이제 열폭주에 관련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셀, 모듈, 유닛, 인스톨레이션 레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셀 레벨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간략하게 되어 있죠. 이 셀을 한 10시간 동안 프로파일링해서 충방전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열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의도적으로 열이 발생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포인트들을 보고 그 온도의 결과를 보시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350도 정도로 이제 온도가 이제 350도 정도까지 올라간 열폭주 상태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모듈 레벨입니다. 모듈 레벨은 이런 식으로 팩 단위로 되어 있고요. 이제 시험하는 스케줄링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듈 레벨이 합쳐져서 유닛 레벨로도 같이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유닛 레벨로 바로 넘어올 건데요. 이런 식으로 모듈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렉이 됩니다. 이 렉은 유닛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렉과 렉 사이에 이제 실제 열폭주가 발생하는 것과 그리고 타겟 유닛들을 함께 배치해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열폭주가 발생하는 부분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12, 13, 14번입니다. 이 12, 13, 14번에 열 온도 관찰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선 이제 모듈 테스트를 하는 동안 열폭주는 서버 모듈 2에서 아까 일어난 거고요. 그 열폭주가 일어났을 때 350도 정도의 셀 레벨에서는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열폭주의 전이가 일어나서 전파가 됩니다. 전파가 되게 되니까 지금 600도가 넘는 650도까지 치솟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열폭주 전파가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고 빠르게 ESS가 화재로서 이제 전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UL9540과 관련돼서 이제 테스트들을 다 마무리해서 컴플라이언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하는 소방 규격들을 전부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 규격들은 이제 주로 뭐 스프레이라든가 그런 이제 소방 시설에 관련된 것과 ESS에 관련된 보호대에 대한 것을 전부 준수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워타이탄 2.0 저희 신제품에 관련된 소방 설비들입니다. 우선 뭐 연기라든가 온도, 가스 같은 거 다 감지를 하고요. 뒤쪽에 이 내부 화재에 대한 거를 분출하는 그런 분출구가 이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 화재에 대해서 이제 이걸 확인하고 수화제를 넣어갈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도 분리벽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PCS와 이제 배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또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분리할 때 이 분리벽은 최소 2시간 이상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화된 방수 보호 설비로서 여러 가지들을 이 센서들이 다 감지하고요.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컨트롤 로직인데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실제 이런 소방 시스템이 가동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머전시 플랜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소방 시스템이 가동되면 ESS는 소화제를 뿌리거나 경보를 발생시켜요. 그럼 그에 맞춰서 이제 그 고객분들은 어떻게 이제 119에 연결을 한다던가 그럼 이제 그리고 관련돼서 어떤 소방 시설들을 통해서 점검을 바로 하실 건지를 세우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에너지 밀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에 있어서는 NCM이 더 좋죠. 그런데 이제 가격 측면에서는 이제 인산철 배터리가 더 낫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전기차 충전기나 전기차에서는 이제 NCM 배터리 같은 걸 쓰게 되면 밀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만 E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더라도 훨씬 더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LFP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프 사이클은 이제 NCM보다 LFP 배터리가 훨씬 더 2000 사이클 정도 이상 더 2000 사이클까지는 성능이 비슷하고 그 이후로서는 계속해서 더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그래서 LFP 배터리가 기존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열의 온도를 훨씬 더 상회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00도 이상이 이제 견딜 수가 있고요. NCM 같은 경우에는 250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방 열에 취약한 결과를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온에서의 성능도 잠깐 보시게 될 건데요. 저온에서는 굉장히 성능 비슷하지만 NCM이 조금 더 우수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고온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너지 밀도는 아무래도 또 NCM과 LFP가 각각 45메가, 52메가 정도로 한 10메가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라는 게 장주기 ESS에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에너지 밀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화재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렉트리컬 탱크라는 게 있어서 그 전해액을 따로 보관합니다. 그래서 절대 절대 화재가 날 일이 없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자 나머지는 단점들이 좀 많이 존재합니다. ESS에 관련된 안전대 스펙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인테그레이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3,500번 정도의 인테그레이션 경험을 했는데 그 수많은 케이스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첫째로 예방이 제일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배터리 레벨부터 시작해서 PCS 레벨까지 그리고 EMS 레벨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화재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 그 가스들이나 안내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될 텐데 이거 문을 열게 되면은 소방관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또 그 프레셔 릴리즈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제거와 방출이 그래서 같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런 안전 규정들이 품질 관리로서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LFP 배터리가 그 재활용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이 재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 이제 지질학 연구소에서도 최근에 이제 광물 이제 이런 폐배터리를 광물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 1200도에서 한 번에 다 분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기술들도 계속 트렌드로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센트럴 인버터도 있고 스트링 인버터도 있어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대단히 인버터처럼 되어 있는 게 센트럴이고 이게 좀 약간 소형화된 게 스트링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전부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게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좀 고려하셔야 될 점이 사실 교체나 그리드 적용에 어떻게 할 것인지인데 이 센트럴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DC, AC 커플링 전부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AC 커플링만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파워 타이탄 제너레이션 2라고 했는데 저거는 PCS가 일체형이 된 타입이고요. 그리고 제너레이션 1도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소개를 전시회에서 해드렸었어요. 얘는 DC-DC 컨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가 왜 각각 이렇게 소형화해서 들어가는 거냐면 사실 배터리를 얘들이 개별적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외 선생님이 1대1로 붙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외 선생님이 붙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또 밀착된 관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또 그런 상태를 또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효율이 증가해서 라운드 트립 효율이 3%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솔루션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제 4시간짜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개의 이 제너레이션 1이 들어가고 이제 PCS들이 들어가서 이제 각각 4개의 PCS와 그리고 4개의 ESS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는 그 이제 5메가 단위 블록인 게 이제 총 4개가 들어가서 MV 스테이션까지 해서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그 방금 보여드렸던 것과 다르게 이제 0.5C 솔루션입니다. 이 0.5C 솔루션을 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오메가 제품 하나와 이제 PCS가 연결되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오메가 제품 2대와 이제 PCS가 각각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너레이션 2에 관련된 구성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설치 면적이 또 많이 달라집니다. 순행식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설치 면적을 또 많이 감소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그 공냉식을 하게 되면 결국 이격거리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격거리들을 없앰으로 인해서 설치 면적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발전소의 그 면적들이 조금 더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에너지 밀도가 또 감소하게 되고요. 풋프린트가 55%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00메가와트 아워 ESS 기준으로서 1200제곱미터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백투백 설계를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제 진행을 했고요. 텍사스 지역에서 2022년도에 470MWh, 총 900MWh가 ESS로서 적용이 된 설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미국 지역에서 똑같이 했었던 거고요. 이 배치를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치하실 때도 편하고 유지 보수하실 때도 조금 더 편리합니다. 앞쪽에서만 열어서 유지 보수 하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인테그레이션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로컬 컨트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로컬 컨트롤러는 이 PCS들이 굉장히 여러 대가 있잖아요. 이 여러 대를 이 집병렬의 로직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병렬 로직을 관리한다는 건 사실 변압기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컬 컨트롤러를 통해서 여러 가지 ESS와 PCS를 한 번에 같이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EMS가 이 시나리오 전체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주파수 조정이라든지 에너지 시프팅이라든지 이런 시나리오들은 EMS의 전체적인 발전소 관리를, 그리고 그 아래 세부적인 그런 조정은 로컬 컨트롤러가 담당하게 돼서 이것들이 같이 통합되어 있어야만 안전성이 무조건 증가되고, 그 안전성을 통해서 ESS는 계속 원하는 대로의 퍼포먼스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C 커플링과 DC 커플링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AC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AC단의 모든 게 같이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와 같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PPC라는 게 태양광 플랜트 제어기라고 해서 태양광 발전소 제어기와 EMS가 같이 연동이 되게 되어 있는 거고요. DC 커플링 경우에는 이제 PPC가 빠지고 EMS가 모든 태양광 발전소와 ESS를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행식 솔루션에 관련된 것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우선 저희가 이제 그 배터리에 대한 수명이 또 1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온도가 차이가 또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온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또 당연히 또 방전 효율도 좀 증가를 했어요. 그 캐패시티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IP 등급들을 높였고, 이 배터리 팩 자체는 IP65라서 그냥 물을 뿌리셔도 됩니다. 기존에 있는 PCS가 2청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각의 배럴 효과라고 해서 충전 방전량이 달라요. 충전 방전 용량이 다르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배터리들 간에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거고, 그 불균형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화재가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파워타이탄 2.0 같은 경우에는 이런 100%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1 관리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관리 해드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100% 렉에 관련돼서 충방전이 가능하게 되고 수명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순행식이 저런 식으로 이제 안에 파이프가 이제 같이 이제 지나가게 돼서 그 열이 빠질 수 있도록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이제 그 순행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풀링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제어 장치들이 있는 거고요. 순행식에 사용되는 용액이 어떤 건지 이제 또 좀 궁금하실 수 있어서 제가 미리 질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순행식에 사용되는 용액은 이제 자동차에 있는 부동액과 같은 이제 에틸렌 글리콜이고요. 그리고 이제 순행식 온도 제어 정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럴 때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2.5도입니다. 그리고 통신 방식은 RS485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순행 시스템 전격 출력은 그 이제 얘네들이 소모되는 게 50kW, 2시간짜리는 45kW, 그리고 이제 4시간짜리일 때는 반대로 2시간짜리일 때는 이제 20kW, 그리고 4시간짜리일 때는 45kWh가 되겠습니다. 이 순행식이 그냥 순행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열이 진짜 많을 땐 순행식 파이프가 돌아가면서 이제 열을 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온도가 20도 미만일 때는 그냥 팬이 돌아가서 열을 빼주기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PCS의 열을 이용해서 0도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곳에서는 춥잖아요. 그래서 순행식이 작동되지 않고 PCS의 열로 히터처럼 효과를 해가지고 하는 세 가지 모드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율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한 45% 소비율이 감소됐어요. 근데 소비 전력이 감소했다는 거는 사용하는 전기세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스펙인데요. 이 스펙들은 사실 지금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다양한 솔루션들이 거의 동일한 사양으로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다 거의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좀 차이점이 있는 거는 이제 고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이 고도는 사실 뭐 미국이 그렇게 고도에 관련돼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조금 더 낮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G2 같은 경우에 키 스펙으로서는 이제 20피트 컨테이너 정도의 사이즈고요. 그리고 그 무게는 좀 나갑니다. 42톤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PCS 용량 2.5메가, 그리고 이제 ESS 용량 5메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유럽 지역과 미국 지역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좀 PCS의 그 센트럴 타입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유럽 지역은 사실 좀 용량이 높게 가능한 게 그 좀 과부하라도 가능하고 상권선을 써서 이렇게 그 RMU라든가 이런 걸 같이 넣어서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8메가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메가까지밖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리드 포밍 기능인데, 이제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요즘 정책 자료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리드 포밍이 인버터로 하는 것보다 ESS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ESS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개통에서는 약한 그리드와 그 강한 그리드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 되게 개통이 강하죠. 근데 제주도는 어때요? 약합니다. 그런 약한 곳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전압이나 주파수가. 그럴 때 얘는 그리드 포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통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개통을 만들어내니까 아무래도 그 주변에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부동성처럼 흔들리지 않는 포밍 기능이 되겠고요. 이 포밍 기능이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은 이렇게 섬이나 이런 곳에서 정전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블랙 스타트라는 기능이 이럴 때 이 먼저 이 발전기들, 동기 발전기 같은 게 이제 먼저 돌아가기 전에 이 블랙 스타트라는 게 블랙 스타트 기능을 통해서 ESS가 먼저 수용가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전이 됐다가 바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실제 발전소가 그 동작하고 있는 게 아니고 ESS가 그 시간을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도와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되고, 이 동계 발전기가 이제 구동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 오래 걸리는 동안 얘가 전압과 주파수를 만들어주게 되면 그 시간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제 30일, 그러니까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 보수나 커미셔닝이 되게 복잡하다 보니까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원인 못 찾으면 막 3달, 막 이렇게 4달 막 밀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 한 달 만에 끝냈습니다. 그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빨랐는데, 우선 이 발전소는 이제 뭐 중국 산동에 있는 발전소고요. 지금 이제 이쁘게 백투백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잘 연계되어 있고, 그 격벽을 설치해서 좀 더 화재 안전성을 강화한 곳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중국 내 이제 요구사항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선 이제 그 지금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지는데, 저희 공장의 모습입니다. 이 공장에서 이제 다 자동화된 그 셀을 통해서 팩으로 또 만들게 되고, 이거를 저희 숙련된 기술자들이 이 배터리와 관련된 모든 테스트들과 조립을 다 마쳐서 보내게 됩니다. 사전에 테스트들과 조립을 다 마무리하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치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설치되는 장면입니다. ESS는 사실 이렇게 설치가 될 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작업자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굉장히 증대가 되고요. 그리고 안전성을 통해서 이 커미셔닝도 훨씬 더 그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이 인테그레이션에 있는 거고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밤낮 없이 열심히 해서 현재 이제 설치가 완료됐을 시점에 이제 커미셔닝을 이제 진행하게 됐고요. 이제 커미셔닝 하는 동안에 이제 단 한 번의 폴트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좀 맞출 수가 있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 시간 대비해서 프로젝트의 인슐레이션 타임이 반으로 감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뭐 2달 이상 걸렸대야 되는 인스톨레이션 타임이 감소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에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는 게 이제 이 EMS에 대한 관련된 모니터링을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바로 다 확인하셔서 하시는 거고요.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모든 게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30일간의 마무리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항상 급박하시잖아요. 모든 공사 스케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로파 코리아 김종남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